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창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그룹인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1932년 창업주의 이름을 딴 강중희 상점으로 의약품과 위생재료 도매상을 시작했고요. 1949년 동아제약, 2013년 동아소시오홀딩스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1963년 온 국민의 활력을 깨운 자양강장제 바카스-D를 생산해 30여 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2011년엔 제약업계 최초로 9천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고 강중희 회장, 강신우 회장에 이어 4남 강정석 회장까지 3세 경영이 정착된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제약과 식음료, 물류, 병유리, 기계부품, 정보통신, 건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동아소시홀딩스라는 말은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카스 이거는 근데 너무 남처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아나운서님이 뭔가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남 또박또박 잘 들어와서 바카스는 거의 모두가 다 아니까 또 CF로도 많이 유명하고. 네, 근데 이 동아제약 이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소시오홀딩스는 조금 뭔가 뭐랄까 좀 처음 듣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게는. 우리 은송 학생은 알고 있었나요, 소시오홀딩스? 저도 사실 기업 이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바카스나 포카리 스웨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과 기업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건강하고 시원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제약회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조금 사람들이 차갑지 않을까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꾸경도 혹시 알고 계시죠? 당연히. 사실 바카스가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레드불이 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따지면 레드불이 한국판이 바카스잖아요. 네. 바카스는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음료수고 소시오홀딩스가 또 매주 셋째 주 금요일은 이제 운동화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요즘에는 좀 이제 젊게 좀 바뀌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조사 많이 했다. 자, 그럼 먼저 동아소시오홀딩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제가 동아제약이랑 동아소시오홀딩스를 동시에 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아소시오홀딩스만 했을 때는 연관어라든지 그 언급량이 굉장히 적어서 두 개를 해봤더니 동아제약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난 1년간 통틀어 봤을 때 7만 8천 건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관어 1위는 바카스 19,000회가 함께 연관이 됐고 제품이라든지 3위가 동아소시오홀딩스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제약이 동아소시오홀딩스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광고죠. 늘 이 회사의 광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이후에는 뭐 국토대장정이라든지 가그린, 골프 이런 연관을 볼 수가 있었고 동아소시오홀딩스 연관어 1위는 동아제약이었습니다. 물론 언급량은 뭐 10분의 1 정도로 적게 나왔지만 그래서 동아소시오홀딩스와 동아제약이 같은 회사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동아소시오홀딩스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시오홀딩스는 이제 지주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동아 ST에서는 이제 전문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 제약에서 일반 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잘하는 건
통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약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또 공급하기도 하거든요. ST팜에서는 이제 그런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동아가 식음료 사업에서도 강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동아 오츠카 여기서 이제 음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천수라고 해서 생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물류라든가 또 병유리, 기계 부품, 또 정보통신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 영역을 지금 끌어가고 있고요. 공채는 이제 최근에 저 제약 파트에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파트, 개발 파트, 동아 ST와 동아 제약 그리고 이제 DM바이오라고 해서 합자 조이트 벤처 회사도 있는데 거기서도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 업종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채용 공고를 보면 그 아주 세부적으로 직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든가 항암 면역 파트로 내가 뭐 또 따로 채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 분석 관련된 직구를 따로 뽑아요. 그래서 주로 이 바이오 업계 R&D 파트는 석사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라든가 논문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제 동아 소시오홀딩스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했는데 회사 이름 자체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카스나 포카리 스웨터로 제가 설명을 포카리 스웨터. 그래서 네. 이제 스웨트 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네, 또 포카리 스웨트랑 또 바카스는 사실 뭐 온국민이 다 아니까 네. 친구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동아 소시오 홀딩스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송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자소서에 치이고 면접에 치이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까지 추운데 이럴 때 나 자신을 가장 아껴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요? 오늘의 그룹은 바로 나를 아끼자 바카스죠.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알고 그럼 알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러 함께 가보시죠. 남자친구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네. 어디 써야겠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본인이 그 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기업이잖아요.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가 제약회사를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잖아요, 약에 대해. 그럼 막 아플 때 뭐 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동아 소시오 그룹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소시오를 확실히 잘 그러면 모르네요. 바카스는 아시죠? 네네네. 바카스를 만든 그룹이거든요. 아빠가 약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바카스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서 타우린 1000ml 아닌가? 1500인가? 아, 그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한 5살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동아 소시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바카스하고 오. 포카리 이미지가 어때요? 몸 건강에 도움되고 좀 활력 주는 약간 그런 학생들 시험 이미지가 기간에 강한 특히 것 많이 같아요. 들어가시지 그럼 않을까. 만약에 이 그룹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직무를 좀 맡고 싶으세요? 약간 건강 음료 개발하는 직무? 약간 그런 이 동아 소시오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상적인 그런 채용 방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가능할지 약간 그건 다른 선례들이 좀 많이 있어야 그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다 이제 문학 쪽으로 진출을 하시나요? 아니요, 되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서 등단 쪽이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취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아 소시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포카리. 네, 많이 마셔요. 여서 맞아요. 그 동아 오츠카라고 그게 이제 동아 소시오라는 회사 안에 있어요. 회사 이미지가 어때요? 숙취나 아니면 뭐 수분 공급 이런 쪽으로 뭔가 집중한 그런 이미지? 네. 그러면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 마케팅 쪽으로 오, 네. 그러면 바카스나 포카리 마케팅 전략 하나만 좋은 거 말씀해 주실까요? 포카리 스웨트 지금 트와이스 쓰는 오. 것처럼 되게 발랄하고 깨끗해 보여서 계속 되게 음료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은행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 수학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럼 혹시 제약회사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관심을 좀 있긴 했는데 그쪽을 잘 못해가지고 막 관련된 그런 과목 접게 됐어요. 그러면 동아 소시오라는 그룹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진짜 소스 그러면 거의 바카스 모르겠네. 아시죠? 네. 그쪽에 취업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사람들이 뭐 어떤 걸 좋아할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막 통계 수치 내고 이런 쪽을 해보고 싶어요.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역시 바카스는 알아도 동아 소셜 홀딩스 회사 자체는 좀 생소해하는 것 같은데 네. 직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직무를 많이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대부분 뭐 마케팅 이런 쪽은 해볼 생각이 있다 했는데 아무래도 제약회사 하면은 좀 약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취준생들이 이렇게 쉽게 여기 가고 싶어요 생각을 한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홍세 그 문과생들도 많이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문과라고 하면 이제 제약 파트에서는 이제 영업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영업이 과거에는 좀 안 좋은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복제 의학이 많다 보니까 약사들이나 의사들에게 영업을 할 때 이제 뭐 리베이트라든가 어떤 인적 네트워크, 관계, 감성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에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영업의 그 근무 환경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좀 깨고 많은 학생들이 좀 도전을 해야 될 직군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이제 메이저 기업이니까요. 그렇게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홀딩스에는 음료 팬클럽이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동아 소시홀딩스의 음료 히트작 하면 우리 다들 알다시피 바카스. 네. 예. 근데 바카스 말고도 이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팬클럽이 10월 달에 모여서 우리 덕후들이 좋아하는 우리 팬클럽 창단식을 가졌다고. 아니, 상국이 형도 없는 팬클럽을 음료수가 왜 내가 없다고 내가 단정을 지어? 없지 않나요? 그러세요, 우리. 화나네 진짜. 아니 이거 근데 쌤 어떤 팬클럽입니까? 바로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동아 홀딩스구나 소시오. 전현무 씨 그 광고로 유명한 어? 오로나민 네. 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15년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기법이기도 할 것 같고 조금은 좀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동아 오츠카가 오로나민 씨 팬클럽 창단식을 개최를 했고요. 여기 뭐 120명이 초대돼가지고 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동아 오츠카의 좀 아주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바카스 같은 상품이 있었는데 대학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카스는 예전에 광고할 때 보면은 광고의 컨셉이 상당히 좀 진중해요. 다 써주세요, 그냥. 이걸 다 드려요? 예. 이렇게 많은 걸 덕분에 나도 퇴근하게 생겼네요. 오로나민 씨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완전히 다르게 잡아서 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고 조금 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프로모션 전략을 좀 재미나게 잡았고 실제로 이런 마케팅도 BTL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국이 형 음료수에 지지 않게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이길 수 없어. 오로나민 씨를 내가 이길 수는 없어. 예, 그럼 여기 연봉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5,758만 원입니다. 자플래닛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사원이 3,490만 원, 대리가 4,725만 원, 과장이 6,177만 원, 차장이 7,898만 원입니다. 네. 우리 홍쌤, 우리 동아 소시홀딩스 입사하면 스펙 궁금한데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그 영업 직군으로 들어갔던 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국숭세단이고 전공이 이제 체육 쪽이었어요. 네. 그다음 학점은 뭐 3점 초반. 그다음에 토익 또한 600대, 그다음에 스피킹도 IM2. 그러니까 스펙이 좀 높진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음료 영업이나 이 식음료 영업, 제약 영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직군들은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 직군이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개인의 성향을 좀 많이 보는 직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체육 전공이라든가 또는 뭐 장교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또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직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야무지게 붙였네. 짜잔! 샵 바카스, 샵 아략.
아리야? 알약 샵 어디서 그게 없었어. 자, 샵 로마시나입니다. 로마시나. 바카스에 우리 숨겨진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카스가 원래는 알약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카스가 우리 로마 신화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보는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네. 쇼킹한데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전쌤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죠. 바카스 두 번의 변신이 있었어요. 1961년에 아략으로 처음에 데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강신호 회장이 이제 이 이름 진 게 재밌는데 독일 유학 시절에 함부르크 시청 지하에 그 바커스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그 동상을 보고서 이걸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부터 간장을 보호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술과 추수의 신, 바커스를 여기 이름에다 차용한 거고요. 1962년에 20ml짜리 아주 작은 앰플 형태의 바카스 내복약을 출시하고 이 이듬해죠. 1963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100ml짜리 병에 담긴 지금의 모습의 바카스 D가 출시가 됩니다.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진한 갈색병을 썼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 회사에서 직접 또 제조하고 있고요. 1966년에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1994년에 1,000억 원을 넘게 되고요. 동아지약은 이제 1973년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정도로 이 바카스 하나로 우뚝 선 회사잖아요. 저도 뭐 한 4살 때부터 이 바카스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거를 히트작이라고 하죠. 네. 한 가지 음료로 인지도와 성장을 동시에 같이 잡은 덕분에 동아제약이 동아소시홀딩스로 성장하게 됐는데 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은 어떨까요, 쌤? 그 국내 제약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동아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제약 전문의약 하나로 제대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제 빅5라고 얘기하는데 업계 1등이 이제 유황영양이 올해 지금 매출 추정치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등 이제 녹십자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라든가 대웅제약, 그다음에 종근당 이런 기업들의 올해 지금 예측치가 한 1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전문의약품 필드에서는 우리나라 아주 대표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지금 15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한 850% 정도 성장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보면 전문의약품 관련된 경쟁력이 조금 약하고 이제 음료라든가 일반 의학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전문 의학 필드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젊은 기업 샵 한자 이력서 폐기입니다. 우리 동아소시홀딩스가 워낙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1959년 공채 1기 당시에는 우리 이력서를 조사 빼곤 전부 한자로 했어야 됐다고 하고 이걸 또 다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완전 없애고 민간 기업으로서는 우리 최초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자 이력서가 있었다는 게 더 생소한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으면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제약회사에서 한자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 쌤? 그러니까 채용 관계자 말을 들어봤더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한자권 국가의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한자를 필수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아소시홀딩스가 이제 1959년부터 공채를 해가지고 무려 100기수를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격증란만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생산이라든지 일부 그 직무기사, 기능사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력서를 한자로 썼어야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아, 얼마 전까지도요? 네, 60년 동안 1기부터 계속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럼 들립니다. 진짜 이게 한자를 못 쓰면 그러면 아예 지원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준생 분들이 이제 데뷔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홍 쌤?
그러니까 사실 이 산업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명확한 뜻이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필터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근데 이제는 좀 세계 시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라든가 자필 자소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블라인드 전형은 뭐 지금 동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블라인드로 뽑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험을 보는 이제 전형이 되니까 직무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한 스펙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가 정해져 있는 과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이라든지 다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이 다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약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동아 소시홀딩스 입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인문학도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영업 직군 외에는 그다지 뚜렷한 기회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제약이라든가 식품, 그다음에 뭐 음료 이쪽 영업 직군을 쓰는 친구들은 내수 소비재 기업들을 두루두루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타겟팅을 할 때 내가 금융 관련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 관련된 대외 활동을 했고 아르바이트라든가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제일금융권을 쓰죠. 은행을 쓰지만 어찌 보면은 직무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대면 상담이 너무나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제약업에서도 비슷한 캐릭터의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배우기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대외 활동 경험 뭐 이런 게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제품에 너무 이제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소비재 필드의 영업에 도전하는 거고 그중에 일환이 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취업의 전략을 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 전공인 국어공론 문예창작 학부에서 마케팅 업무에 적합한 인재로 파악되려면 혹시 어떤 점을 더 부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런 문과생 같은 친구들이 경영학도가 아니어도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국문과를 전공한 친구들이 취업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고 하면 광고를 떠올리고 광고에서 이제 카피가 중요하니까 내가 국문학도로서 그런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마케팅에 간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거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전공을 뛰어넘기 위한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에서 뭐 인턴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대외 활동 공모전에 몇 번의 도전을 통해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이해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 마케팅에서 빅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통계하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뭐 이 정도 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에 도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취업은 거의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인턴, 공모전 등 좀 전공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데 우리 동아 소시오 홀딩스 사실 아직까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그룹인데요. 뭘 봐요,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의류 도매 상점에서 출발해서 동아 제약으로 그리고 지금의 동아 소시오 홀딩스로 우뚝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국민 건강 음료죠. 바카스로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 공감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근데 이게 제약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약 쪽으로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조금 개발했으면 하는 우리 뭐 신약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약이 바로 결핵약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과 발병률 모두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 발생했을 때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약을 만든다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기업적으로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을 많이 연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에 관련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본인만의 좀 주변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어질 때마다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같이 울고 또 자기가 있었던 힘든 일을 공감해 주는 게 가장 최고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힘든 사람한테 가서 계속 같이 울어요? 네, 같이 욕하고 울어주고 그런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욕하고 우는 거 그런 것 같은데. 면접관들은 항상 결론에 목말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 생활할 때 야, A 보고서 검토안 어떻게 나왔어? 그럼 이제 결론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결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예로 이런 키워드를 박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그 결핵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의료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고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아주 잘하죠. 그런데 바이오도 어찌 보면 이제 제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높은 편은 못 돼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 시장의 규모가 거의 1000조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문 의약품이 이제 휴미라라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 약이 1년에 한 18조 원 정도 판매가 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성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동아 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손 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뭐 이런 부분들의 매출 성장세도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수치화시켜서 답변을 하면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니치 마켓을 좀 뚫기 위한 그런 세컨 전략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답변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소시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이제 제약회사지만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영업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또 전공과 관련 없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모두 지원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제약업 도전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제약업의 R&D 직군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의 약 한 20% 정도는요. 과거에 슬픈 경험을 갖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그다음에 치전원 이런 걸 준비했다가 그게 실패돼서 이 자리로 오는 친구들의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여기 고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뭐 공무원 시험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작아진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자소서 쓸 때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위축되고 또 면접장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 또 위축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욕심이 생겨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다.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고 좀 타이틀에만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 실패를 맛봤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동아 같은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 입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공을 했던 선배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 굉장히 그걸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도전한 것이 아니라 뭐 주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 핑계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도전으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거의 뭔가 이 아픔이 사실 뭐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다 경험들이 이번 취준생분들께서도 이제 도전으로 좋은 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동아 소시홀딩스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뭐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이 행복하고 네. 또 가끔은 우리 학생들 합격했다는 소식 들을 때가 그래도 행복하죠. 네. 선생님은요? 뭐 저는 딱 뭔가 일이 딱 끝났었을 때 되게 뭔가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일이 끝나면 힘이 생기고. 일을 할 때 힘이 생기시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다가 놀 때 또 에너지를 최대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루가 다 끝나고 네. 다 끝났다 그런 안도감에 네, 침대에 누웠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요. 네, 그때가 온전한 휴식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좋은 꿈까지 꾼다면 더 행복하겠죠. 최근에 가장 좋은 꿈을 꾸신 게 뭐예요? 저는 사실은 꿈을 안 꾸고 푹 자는 게 더 좋은데요. 네. 요즘에는 꿈속에서도 막 일을 해서 눈 뜨고 나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은 꿈을 별로 꿔본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이제 힘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꿈속에 강의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 이렇게 잠에 깨어버리는. 걱정하시다가 깨셨군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우리 큰형님은요? 저도 뭐 사실 꿈을 거의 꾸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가끔 와이프한테 쫓기는 꿈을 꾸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 식은땀이 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나가면 1, 2주 막 이렇게 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미안하니까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나. 그래서 양심은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미안하셔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바쁜 생활 속에서 또 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서부발전의 입사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고등학생이에요. 네. 어리지만 진로가 확실한 게 정말 칭찬합니다. 네. 이 덕담으로 시작하시는데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큰형님이 한국 서부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서부발전은 공기업 중에서도 유명한 회사죠. 네.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발전 전문 기업이고요. 네. 한국 중부발전, 또 한국 동서발전, 또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수력원자력 이렇게 5개 회사가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서부발전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인 만큼 NCS 기반으로 직무 기술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이 2가지가 있거든요. 화력발전 설비 설계와 화력발전 설비 운영인데요. 주로 기계 쪽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제 주로 화력발전 설비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한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각자 이제 전공이 있잖아요. 또 기계 쪽이든 아니면 전기 쪽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역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이론과 뭐 종류, 그리고 설비 규정과 규격, 품질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수처리 그런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하게 되면 또 입사 전에도 우리 그 발전 설비 있지 않습니까? 설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설비의 특징이나 또 설비의 성능 뭐 이런 부분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CAD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이 또 필요한 어떤 역량이고 또 고졸 수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CAD 같은 것들은 또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 제어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 등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작동 상태를 구분하는 능력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좀 더 추가로 들어가면 폐기물 관리 능력이나 품질 검사 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역시 직무 수행 태도도 이 공기업이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기본을 지키는 태도를 특히 많이 보고요. 또 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소통도 잘 돼야 아무래도 설비 유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기본적으로 이 화력 발전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유용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책임 어떤 인식,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점검할 땐 또 꼼꼼하게 세밀하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원칙을 준수하려는 지키려는 그런 태도와 주인의식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사실 의사소통 능력은 빠지지 않죠. 모든 기업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일단 뭐 직장 생활을 하려면 상호 소통이 잘 되어야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기술 능력입니다. 역시 기술적인 특성도 좀 타고나야 되고 또 테크니컬한 어떤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대화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관리 부분인데요. 자원관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용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설비를 또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설비나 이런 것도 계속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뭐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IoT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적용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개인의 어떤 자기개발적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뭐 비용이라든지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능력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뭐 공기업은 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어학 점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제한이 없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고졸 전형이니만큼 2018년 올해 기준에서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가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고졸자는 지원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대학을 중퇴했다거나 뭐 대학 재학 중이거나 뭐 휴학자들도 다 가능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발전소의 어떤 주변 지역이나 뭐 그 직계 자녀라든지 국가 보훈 대상자 등을 좀 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도 궁금합니다. 뭐 한국 서부 발전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NCS 전형을 따르고 있고요. 우선 지원서 접수하고 직무지식 평가하고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면접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인터뷰에 50분, 그리고 직무 상황 면접에 또 그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개별 인터뷰에 50점, 그 토론, 직무 상황 면접 50점 해서 전체적인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선생님들 두 분의 컨설팅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서부발전에 지원한 친구 혹은 기계직군으로 지원한 친구들의 어떤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쪽도 지금 충청권에 있다 보니까 뭐 충남대, 우송대, 한남대, 모건, 내리,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인재에 대해서 또 가점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사하는 비율도 보면 지방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직무 상황 면접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모 대학 학생도 직무 상황 면접 준비 잘 해갔더니 그 부분이 잘
위력을 발휘해서 뭐 기합비간 사례도 있는데요. 네. 예, 핵심 키는 직무 상황 면접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려워하는 면접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도 좀 이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상황 면접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직장 경력이 없다 보니까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직무에서 필요한 전공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많이 어려워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많이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그룹 자체가 면접 복장을 흰색 티셔츠 유니폼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장이 아니라 가서 유니폼을 받아서 입어야 되는데 동국제강도 그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해지겠네요, 학생들이.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운동화나 이런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기보다는 그래도 너무 더 튀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그 유니폼을 입으면 조금만 달라도 더 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컬러에서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주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서부발전은 자소서 있잖아요. 이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 기계직 발전 설비 설계 직무를 지원한 정병찬입니다. 저는 수원공고 기계과에 진학하면서 앵글이 안 좋은데요. 세대, 밀림, 용접, 승마 방에서 등 찍은 것 같아요. 다양한 기계 기술을 경험해 보고 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경험 바탕으로 3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테드 경진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2D 및 3D 기계 세계를 매일 하였습니다. 저분이 아까 전에 나왔던 이로 인해 기계 세계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설계만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 도면을 보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올라와서 전공을 기계 선반을 선택하고 동아리도 기계 선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통해 공구를 가지고 기계 재료를 직접 가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전 경험을 통해 도면을 그릴 때 뭐를 그려야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들은 서부발전에서 화력발전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기 만약 제가 한국서부발전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근데 영상 자체는 어두워요. 그리고 목소리가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 약간 그게 아쉽네요. 그 인사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대본을 그냥 읽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좀 열정, 패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좀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좀 충실하게 배우고 학습하고 실습했다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약간 인성적인 부분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않고 목소리나 표정에서 사실은 인성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학년 때 그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캐드 동아리를 했고 2학년 때는 또 기계 선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준비를 했으면서 설계까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설비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 부분 요거 하나 추가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자의 입사 서류를 좀 볼까요? 이력서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서 역시나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경력사항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경력사항이라기보다는 경험사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병찬 씨의 특징이 네. 굉장히 좀 장황하게 활동 내용을 상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장황하게 기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걸 간단 명료하게 핵심 내용만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테드 동아리 치고 네, 가로친 다음에 거기서 했던 뭐 기계 설계 이론이 보면 그리기 활동 하고 또 옆에 뭐 기타 더 할 거 있으면 더 강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발명품 아이디어 대회에서 동상 수상을 했네요. 네, 저 내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동상을 탔는지가 나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따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자기소개서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잘 직무 중심으로 잘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뭐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번 문제가 조직의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캐드 경진반 동아리에 가서 했던 경험을 썼습니다. 네. 저는 요 문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드 경진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계 설계 캐드 기초를 배웠는지 이 부분이 언급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면접 때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동기를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되게 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행 방안 수립 부분에서 끝부분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도면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무턱대고 진행을 하기보다는 기계 설계하는 방식의 이론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해당의 어떤 이 나이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남다른 뭐 표현의 어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지 그게 이제 기술 능력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의 결과 부분에서 결과는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해주었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목도 생기고 규정집을 읽게 되어 일주일 동안 무력하며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느낀 점을 더 보태주었더라면 자소서 완성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또 방향에 대해서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R 스타에서 R 결과하고서 리얼라이제이션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쓰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재가 된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영어가 좀 되십니다. 아니.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솔선수범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갈등 관리와 리더십, 팀워크 이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전지를 조사해서 하는 그런 조별 수행평가를 소재로 해서 썼거든요. 저는 이번 부분에서 그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율하기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는가라고 했었을 때 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갈등 관계를 조율한다는 어떤 측면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좀 대인관계적 측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에 나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대인관계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이트 검색을 하였다.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지 어떤 갈등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타인의 입장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먼저 좀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또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의 문제를 그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끝내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3번이 문제 해결 능력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한 경험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선반을 선택해서 실습했던 경험을 소재로 썼습니다. 이게 뭐 선반에 관련된 내용이 좀 반복되기는 하지만
선반 중에서도 지금 캡 가공을 소재로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성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물론 잘 썼지만 찾아본다면 중간에 그래서 저는 공간을 최단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또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고 최단이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숫자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훨씬 더 읽기도 편했을 거고 네. 신뢰성도 높아졌을 텐데 네. 물론 뭐 지금도 잘 썼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 친구도 지금 보면 결과에 네.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해졌다 해서 얼마나 단축되었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선반 동아리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목표의식 부분에서 보면 친구 2명과 축을 가공해야 했고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조직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써주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배경 설명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맥락이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뒤처지고 하지만 팀원들은 설명을 적극적으로 들어줬고 응용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팀원들은 설명을 적극적으로 들어줬는지 이제 이야기가 끊긴 느낌이죠. 네. 예를 들면 뭐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했더니 친구들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줬다든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조금 이제 글자 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네. 좀 연결고리가 약해진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서 이 친구가 그 실무 능력이나 이론 학습을 좀 잘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다른 멤버들에게 좀 가르쳐주면서까지 그 과제를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을 썼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그냥 이런 거는 경험 질문으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번이 또 남아있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을 볼까요? 네, 이거는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기여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 개발 역량을 좀 보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이던 학습의 적극성에 대한 항목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했는데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를 좀 질문으로 맞지 않는 네,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 단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체를 중점적으로 썼고 약간 자기개발적인 어떤 역량을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계속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만 나와서 약간 맥락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데서 어떤 능력을 요구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걸 좀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의도가 안 나와 있어서 대회를 뭐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건지 그 동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정확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정확히 뭔지가 정확히 또 안 나와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서류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면접상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걸 이 작품을 무엇인지 다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리한 요구기는 하지만 병찬 씨가 중요한 핵심을 조금씩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의성과 활용 여부를 인정받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불필요한 설명이 앞뒤에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를 못 맞추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심이 약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그 서류 평가까지 다 마쳤는데 네. 면접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은 이제 자소서에 기술한 그 직무 수행 능력이 네. 실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자소서에 잘 나오지 않은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나 우리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책임감, 네, 책임감. 이 부분 그리고 기본 준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뭐 여기서 작성되어진 부분들이 대체로 약간 동아리 활동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혹은 네. 아니면 뭐 아이디어 대회 나갔던 것들, 여기서 했던 어떤 조직 활동 시에 보여지는 이 지원자의 어떤 모습,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땐 어떻게 극복하는지, 갈등이 있었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경험 중심으로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인성 질문 위주로 한번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싶어요. 네. 직무 역량은 뭐 여기서도 잘 표현이 되어서 한번 그 인성 질문 위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정병찬 씨랑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